사형수 박정희의 간청, 수갑찬 박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백선엽의 겁으로 박정희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1949년 겨울 대한민국 군 정보국. 사형이 확정된 남로당 군사책 박정희는 백선엽 정보국장 앞에 섰다. 계급장 없는 군복, 쇠사슬에 묶인 몸. 그는 한번 살려주십시오라는 단 하나의 간청을 올렸다. 만약 그날 백선엽의 입에서 아니오라는 답이 나왔다면 대한민국은 10년 뒤 5.16 쿠데타도 그 뒤를 이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의 대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생명이 국가의 운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분수령의 선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형수를 구한 기록이 아니다. 극도의 정치적 위험 속에서 펼쳐진 정보국 실세들의 은밀한 구명작업, 활동미학이라는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낸 그들의 지략,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을 다시 세운 헌신과 배려의 전말을 담고 있다. 그날의 10초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대단하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순간이었다. 이제 그 비밀의 서막이 열린다. 날은 이미 삭풍이 도는 듯 차가운 기운과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전등불은 아껴서인지 아직 켜지지 않은 상태. 서산으로 넘어가는 겨울 석양의 마지막 빗줄기만이 사무실 유리창을 비스듬히 뚫고 들어와 책상과 의자 위에 길고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희미한 빛마저 서서히 잠식당하자 방 전체는 침묵보다 더 무거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김한일 방첩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밀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낮게 울렸습니다. 박정희 소령이 국장님을 한 번만이라도 뵙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청했습니다. 꼭 만나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형 집행이 확정된 자를 만날 의무가 없었으나 김 과장의 어조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박소령은 남로당 군사 책임자라는 엄중한 죄목과 모든 증거로 인해 이미 사형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 군 내부 남로당 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면하려는 최후의 계산이자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운명을 가를 자리이니 그의 청대로 박소령을 만나봅시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 김한일 소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복도의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소령이 이 높은 정보국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왔는지 아니면 지하 감방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올라오는 중인지 그 과정의 서늘한 긴장감만은 분명하게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 중앙 응접 세트의 안락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고 제 시선은 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둠의 끝을 응시했습니다. 김한일 소령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인물, 바로 박정희 소령이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그의 모습은 더욱 대비되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그 체구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부진 인상과 굳게 담은 입술, 과묵한 표정은 14연대 반란 진압 당시 광주에서 보았던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사이 그의 얼굴은 뼈대가 도드라질 만큼 깊게 패여 있었고 피가 빠진 듯 창백하게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광주에서 돌아온 직후 검거된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넨 명단에는 없었으나 제가 시작한 숙군 수사의 그물에 걸려들어 온전히 붙잡힌 먹잇감이었습니다. 김한일 과장은 아무 말 없이 제게 죄수를 가리키는 손짓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제 왼편 의자에 앉아 침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박소령은 제 정면에 섰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는 긴 탁자 2개가 무덤처럼 가로놓여 있었고 약 5m의 거리는 계급과 운명의 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무렵이라 그 거리를 두고 처음에는 그의 얼굴 표정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분명 군복 차림이었으나 장교의 신분을 상징하는 어떠한 계급장도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목에는 차가운 쇠붙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응접 세트 끝 테이블 바로 앞에 섰고 죄인처럼 약간 고개를 숙여 형식적인 목례를 올린 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며 낮은 목소리로 우선 그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했습니다. 박정의 소령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으나 이내 명령에 따르듯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저와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고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잠시 허락된 곳이며 언제든 일어서야 한다는 듯 극도로 꼿꼿하고 긴장된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가 자리를 제대로 잡고 저를 마주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간청하여 성사된 자리. 이제 운명의 칼자루를 쥔 저를 향해 그가 생사의 결단을 내릴 말을 꺼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걸터앉은 그 자세 그대로 박정의 소령은 끝없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10여일 뒤면 수색의 처형장으로 끌려갈 사형수가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말을 먼저 꺼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를 긴장과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입술을 굳게 닫은 채 저를 응시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로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10여 초 혹은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승과 저승으로 운명이 엇갈릴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은 영원처럼 팽팽한 긴장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로는 어둠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교차하며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이윽고 박소령의 얼굴 근육이 잠시 미세하게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제 눈에도 그의 안색 변화가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는 듯 얼굴을 조금 찡그리는가 싶더니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어떠한 수식도 없었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단 4글자의 간절한 외침이었지만 그 말이 박소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눈에는 그의 눈자 위가 걷잡을 수 없이 붉어지며 눈물이 맺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격한 감정을 온몸으로 억누르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절박한 청원만을 억지로 짜내어 내뱉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흐트러지지 않는 꿋꿋함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애처로운 처연함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굴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회에 휩싸여 끝내 눈물을 이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줄곧 응시하며 잠시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를 살리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좌익 숙군 작업이 한창이던 엄혹한 시기,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미 군사고문단까지 모두의 시선을 받는 중대한 임무의 책임자였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자를 살려주는 일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헬쑥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를 간청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운명을 가르는 말이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요. 제가 그럽시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요라는 말을 뱉자 박정의 소령은 미동 없이 앉아있다가 기계처럼 꼿꼿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이 할 말을 모두 마쳤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함께 냉철한 현명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에게 목숨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건넨 상태였습니다. 박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저는
이제 가장 마음이 가볍고 좋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곧바로 김한일 과장의 뒤를 따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사형수에서 생존자로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적인 드라마가 펼쳐진 뒤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겨진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행정작업에 착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박정의 소령의 사형 면제는 일반적인 사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가장 낮은 계급인 소위로 강등함과 동시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시키는 변칙적인 처리였습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숙군 작업의 원칙, 죄인은 군에서 영구히 제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그에게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받은 혐의가 국가반역에 준하는 중죄였기에 그는 평생 군인으로 복무한 대가인 군인연금 수령 자격조차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을 때 그는 아무런 경제적 기반 없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정의 소령에 대한 과거의 모든 심층 조사는 김창룡과 김영욱 등 초기 정보국을 이끌었던 실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박소령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날의 결정을 잊을 수 없었지만 박정의 소령을 구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고 인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김창룡이었습니다. 김창룡은 박소령을 살릴 수 있는 과거의 정보와 인간적인 친분을 가장 많이 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박 소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김창룡 정보국 부장은 박소령이 석방되어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그의 동향을 놓치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김창룡은 박 소장과 같은 정보국에서 근무하며 쌓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박 소령의 복직을 위한 물밑 작업과 정보활동 및 조사를 통해 그를 다시 군의 품으로 끌어들이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창룡 대위는 당시 정보국 실세였던 김영욱과 함께 박정의 소령의 복직을 위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김영욱 대위는 박소령에 대한 과거의 방대한 조사 정보를 꼼꼼히 대조하며 박소령의 구명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수상한 첩보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이들의 목표는 사형수 박정희를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의 소령에 대한 남로당 조사는 그가 군에 정식으로 들어서기 이전의 행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1948년 10월에 발생한 대구 폭동이었습니다. 이 폭동은 박소령의 친형인 박상희에 의해 주도되었고 박소령은 동생으로서 이 사건에 필연적으로 얽혀들어갔습니다. 그의 남로당 연루는 개인적인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가족이라는 피할 수 없는 굴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창룡과 박정희는 47번 훈련반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당시 김창룡은 중대장이었고 박정희는 그 휘하의 소대장이었습니다. 김창룡에게 박정희 소대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자주 만나 술잔을 기울이던 편안한 상대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박정희가 김창룡에게 자신의 깊은 과거를 토해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술만 마신다고 꾸짖는다. 나는 이미 산도상담을 할 때 본인을 깊이 살피는 인물들이 없는데도 나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고 권한다고 박소령은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자리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남로당 군사부서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시 도망치는 분위기 속에서 옥상에 숨어 비장한 유서를 썼다고 말하며 박정희는 이재복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후 이재복은 대나무 숲에서 뒹굴다 실종되어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창룡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크게 웃었지만 이내 귓가에 울리는 듯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 정말이지 내 상상을 막아주니 박정희는 내게 참 멍청하고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박정희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결코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훗날 대령이 이재복이 살아있으면서 왜 성이 다 다르냐고 재촉하자
박정의 소령과 가까웠던 박종환 장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이재복의 존재가 당시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는지 보여줍니다. 김창룡은 당시에는 박정희가 남로당에 완전히 포섭된 상태일 것이라는 추측이 불확실했다고 회고했지만 나중에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박정희는 이미 이재복을 통해 남로당 소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정희가 남로당에서 군사분책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활동 흔적의 부재, 당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는 그가 다른 공산당 조사를 하는 초기 멤버였던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국내 남로당의 조직원을 포섭하거나 활동한 흔적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인식 게다가 박 소장은 평소 공산주의를 지극히 싫어하는 흔한 국내 군 장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즉 혐의는 있으나 실제 활동 증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박정희를 사형의 칼날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구명 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창룡과 김영욱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 그를 전향 가능한 애국적인 군인으로 포장하여 복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형이 확정된 박정희를 왜 김창룡과 김영욱 같은 정보국 실세들이 살리려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들이 군 지휘부의 반대를 뚫고 구명 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홍청일장의 계기, 즉 좌우익 대립의 혼란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 정세에 미치기 시작하던 미지의 영역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소령의 특수한 상황, 즉 남로당 활동의 실질적 증거는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김창룡은 정치적인 논리를 담은 서류를 작성하여 그의 구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당시 미 군사고문단의 수장이었던 로버트 존슨에게 박소령의 구명 문제를 타진했습니다. 박소령을 사형에서 모면시키되 군복을 벗겨 다른 대위로 전역시키는 방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당시 소위로 강등된 후 전역하는 조치였으므로 사실상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은 소멸하는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로버트 존슨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선엽 대장에게 당당한 태도로 알아서 판단하라. 이는 미 군사고문단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국군 지휘관인 저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직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저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으나 제 정치적 발언이 곧바로 해독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박정희는 지난 10년간 군 복무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형제 일가가 대단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체포 직위 카드로 복귀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형수로서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기다림은 상상하기 어려운 마름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박소령을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탈출시킬 수 있도록 사정을 받았습니다. 백선엽에게 박정희 소장의 구명직을 간청했던 김창룡의 방법설과 사흘 후 1인인 정일권 국무총리까지 정보국 복직부관으로의 진급을 부탁했던 그의 소위의 오류를 모색했던 김창룡 대위를 두 사람이 들어주었습니다. 김창룡 장군은 박정희 소장이 춘천 육군보병학교 교무처장 육군 보병학교 전임로 2기 근무할 때 그는 자신의 내부에 설명할 명령을 주저하던 이성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술과 건강의 질병에 전해여 육군 육사단장이었습니다. 김창룡 대위는 일찍 일본 군복사복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부대민 통선으로 분산시킨 육군 7사단 3.1연대장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박정희와 수많은 육사생도들의 자아와 관계 깊이 지켜볼 점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박 소장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박정희 소위 다른 권력의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김창룡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는 박 소장이 곧 돌아서게 됐다. 이 소장이 남로당에는 가입했지만 실제 활동한 내용이 없어 김창룡의 지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나와 함께 이 구명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저는 이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친 뒤
김창룡과 김영욱 두 사람에게 이제 박 소장을 풀어줘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한 사형수의 운명이 군 지휘부의 결단과 정보국 실세들의 복잡한 행정 과정을 통해 급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면한 박소령은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 해방은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생존의 기쁨 이면에는 굴욕적인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에서 추진하던 중요한 육군 작업의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고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를 안고 세상에 던져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박소령을 풀어주라는 지시를 내린 뒤 잠시 그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춘천의 재건설 부대에서 근무하던 박소령을 지휘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지시에 따라 그를 전선 경험에 참여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박소령을 은밀히 회의에 초대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제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들어오라고 허락하자 김창룡 대위와 함께 박소령이 들어섰습니다. 박소령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형수에서 겨우 풀려났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의 모습은 측은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김창룡은 아마 불쌍한 마음에 저를 찾아와 인사라도 시키려 했던 모양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야 그를 풀어줍니다. 제가 먼저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전히 과묵하고 수줍음마저 비치는 듯한 박소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로당에 가입했던 과거는 잊어야 하니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된 표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창룡이 박소령에게 다시 앉으시라고 권했고 그는 말없이 자리 한쪽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가 무슨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내용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남로당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군복을 벗었고 이제 민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를 물었고 그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모든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운 상태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박소령에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박 소장, 본인이 앞으로 할 일은 과거의 일로 뒤 사람들로부터 사과받을 전반성할 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준엄한 충고였습니다. 박소령은 이에 대해 김창룡과 김영욱이 공적인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나사 오류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었다는 뉘앙스로 반박했습니다. 이때 김창룡이 끼어들어 박소령의 절박한 현실을 제게 상기시켰습니다. 국장님, 박정의 소령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는데 당장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박정의 소령은 이 말에 미간을 찌푸리며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 장군으로서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김창룡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사형수였던 유능한 인재를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욱까지 함께하여 정보국 기관에서 박 소장과 군사분계선의 잘못을 고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직의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창룡과 김영욱은 그렇게 하겠다는 듯이 제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적인 임무와 지시가 끝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박소령에게 사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박 소장, 우리 오늘 저녁에 나랑 함께 술 한잔 합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앞으로 박정의 소장과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는 저의 인간적인 배려이자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은 끝났고
이제 군 수뇌부와 구명된 사형수 사이에는 인생을 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백도선 육군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고 제 휘하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미래를 대비해 선발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군 측도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한국군 조직 강화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풍족했던 정보국 출신 간부들은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저는 박소령을 풀어준 뒤 다시 한번 그에게 괜찮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네가 할 직업을 맡아야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짧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쪽에 쓰라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형에서 구했지만 불명예 전역으로 내보낸 후에 후속 조치가 억지 춘향격의 처참함이 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군복을 벗은 박정희는 사실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간인의 시선이 두려웠던 그는 사병 신분으로라도 입대하기를 바랐으나 남로당원이라는 주홍 글씨가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박정희는 밥이라도 먹고 살려달라고 김창룡을 찾아왔습니다. 백선엽 대위는 우리 편이 되었으니 김창룡이 자신을 부축하고 옆구리에 끼고 다녀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박정희는 김창룡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김창룡은 박정희를 데리고 다니며 나중에 총을 쏘기로 했던 일까지 언급하는 등 끊임없이 그의 전향 의지를 다졌습니다. 결국 김창룡은 박정희를 아예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게 했고 정보국에서 복직 임무를 받은 김창룡 소위에게 박정희 소령의 복직을 내정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박정희는 경주 수단부대장으로 발령받으며 복직에 성공했습니다. 그에게 선임이었던 해병부대장은 박소령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어 신속하게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김창룡은 박정희의 복직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전직 지휘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는 복직 서류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는 박소령의 어려운 상황을 10분 참작해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돌아온 육군본부 장관 휘하 자위부대장이었던 김소령은 이제 길을 건너기 전부터 박정희 장군의 집 문을 열고 어디서든 그를 대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끔 저녁이면 미군 기지에서 김소령은 박정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부평초와 같던 인생의 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박정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녕하세요라며 김소령을 부축하고 집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성장교와 술을 마실 때도 김소령을 깎듯이 부축하며 옆구리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김소령은 술에 취한 박정희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정희를 사형에서 풀어줄 당시의 박정희는 과거의 오만함이 사라진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소령은 남로당 군사분책이라는 치명적인 혐의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을 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이름이 거론된 모든 문서와 증언을 파헤친 결과 그가 조직원을 포섭하거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흔적을 끝내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동조자이거나 혹은 발을 빼려 했던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벗고 경제적 궁핍 속에 던져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는 백선엽이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숙군 작업은 불가피했으나 유능한 인재를 무조건 숙청하는 것은 곧 신생국가의 미래 자산을 스스로 잘라내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가 그 상황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의 생존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국가의 필요성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명예와 생계 수단을 박탈당한 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목숨을 건졌고 군에 복직하여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는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룩한 산업화의 기틀은
한때 사형장에서 끌어낸 한 생명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아이러니 그 자체였습니다. 숙군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 저는 사람들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 수뇌부를 상대로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특히 숙군을 주장하는 육군 참모총장 등 강경파를 찾아가 사형수의 구명을 설득하는 일은 제 군 생활 중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수하며 내린 그날의 결정이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사실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역사의 무게로 남아 있습니다. 생사를 가른 백선엽 10초의 침묵. 역사를 바꾸다. 그날 어둠이 짙게 깔리던 사무실에서 마주했던 박정의 소령의 떨리는 목소리와 붉어진 눈자위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 짧은 간청을 듣고 그럽시다라고 답하기까지 저는 한 개인의 목숨뿐 아니라 신생국가의 운명을 동시에 저울질해야 했습니다. 좌익척결이 국가의 지상과제였던 그 엄혹한 시기에 사형이 확정된 자를 살리는 결정은 제 생애 가장 고독하고도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비굴함 대신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꿋꿋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흔적보다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한 군인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활동 흔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와 한 사람이라도 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는 제 판단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후 박소령은 군복을 벗고 생계마저 막막한 상태로 사회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김창룡과 김영욱 등 주변 인물들의 끈질긴 도움 덕분에 그는 다시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뒤 그는 5.16 군사정변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나라의 운명을 이끌었습니다. 한때 사형수였던 그가 이룩한 산업화의 기틀은 제가 그날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내렸던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 사람을 살린 그 결정이 한 나라의 미래를 빚어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숙군 작업의 고통과 함께 운명의 아이러니를 곱씹곤 합니다. 결국 역사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그 순간의 간절함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